저는 김현수입니다. 74살 새벽이면 빈 골목을 먼저 걷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제가 생활이 궁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닌다고 수군댑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말 같기도 해요. 제가 손에 장갑을 끼고 골판지를 펼쳐 모서리를 맞추는 건 돈 때문이라기보다 버려진 것을 다시 세워 세상으로 돌려보내고 싶어서입니다. 한때 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어요. 20해가 훌쩍 넘도록 기계 소리와 땀 냄새 속에서 살았죠. 직원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문이 밀려들면 며칠씩 공장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윤정이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주면 기계 소음 속에서도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그렇게 고마웠죠. 재호는 어렸을 때 공장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신기해하며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곤 했어요. 금속 조각들을 주워서 장난감 만드는 걸 좋아했죠. 저는 그런 재호를 보며 언젠가는 이 공장을 물려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그려보곤 했어요. 44시던 해 저녁 거래처와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큰 주문을 따낸 기념이라며 사장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였죠. 저는 원래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더 마셨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윤정과 재호가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서둘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와이퍼를 켜고 천천히 운전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차창 너머로 신호등의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빨간 불인지 노란 불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분홍색 우산 하나가 횡단보도에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서 차는 미끄러졌어요. 세상이 한순간에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고요함. 제 눈앞에서 세계가 멈춰버렸어요. 분홍색 우산은 길가에 젖어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경찰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윤정에게 알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소리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윤정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재호는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들은 살았지만 아내는 위험했거든요. 수술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재호는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어른의 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은 그날 밤 돌아오지 못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제 손을 부리치며 돌아섰어요. 울음을 꾹 누른 얼굴로 절뚝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에는 소리 대신 빈자리가 살았어요. 윤정이 앉던 식탁 의자, 윤정이 놓던 슬리퍼, 윤정이 쓰던 머그컵.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 안에만 있었고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재혼은 잘하며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만 불렀어요. 김연수라고, 마치 남남인 것처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20살이 되던 봄 재혼은 집을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붙잡지 못했어요.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 저는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제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어떤 말로도 죽은 아내와 상처받은 아들에게 사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퇴직금도 부족했고 빚만 남았어요. 명함에 있던 사장이라는 직함도 사라졌죠. 김연수 사장에서 그냥 김연수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새벽 공기와 이제는 제 유일한 동반자가 된 리어카의 차가운 손잡이뿐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납니다. 잠이 깨면 더 이상 잘 수 없어요. 꿈 속에서도 그날 밤에 빗소리가 들리고 분홍색 우산이 보이거든요. 물 한 잔으로 마른 속을 달래고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문을 나섭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향해요. 아스팔트가 밤새 토해낸 냉기를 발바닥에 받으면서 한 골목 한 골목을 훑습니다. 이른 새벽의 골목은 고요해요. 가로등만이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고 간혹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뿐입니다. 가게 앞에 포개진 종이 박스를 발견하면 저는 리어카를 세우고 천천히 박스를 살펴봅니다. 하나하나 바닥에 펴고 눌린 자국을 손으로 문지르며 숨을 골라요. 어떤 박스는 물에 젖어 있고 어떤 박스는 기름때가 묻어 있습니다. 모두 한때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을 담았던 것들이에요. 박선옥 71은 같은 골목에서 오래 산 이웃입니다. 박선옥은 제가 가끔 허리를 부여잡고 멈출 때마다 따뜻한 물을 내놓곤 했죠.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말없이 머그컵을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괜찮다고 손살에 치면서도 그 온기가 손바닥에 오래 남아요. 박선옥의 눈에는 늘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안타까움이겠죠. 이상훈 50은 동네 고물상 주인이고 말수가 적어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상훈은 무게가 가벼운 날이면 말없이 쌀 한 포대를 제 리어카 옆에 쓱 밀어두곤 했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고맙다는 말 대신 더 무거운 박스를 리어카에 올립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골목 끝에는 제가 늘 오래 서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초록불이 켜져도 저는 바로 건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오래전 비에 젖어 있던 분홍색 우산이 눕던 자리와 가까워요. 매일 그 자리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섭니다. 바람 냄새를 들여 마시고 눈꺼풀을 천천히 감죠. 죄는 지워지지 않고 다만 모양을 바꾸어 돌아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찔렀던 죄책감이 이제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박혀듭니다. 그래서 저는 버려진 것을 모아요. 어제의 포장이 오늘의 쓰레기가 되고 내일의 재료로 돌아오듯이 제 하루도 그렇게 둥글게 이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버려진 것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도 언젠가는 용서받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노인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가족은 없나?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손끝으로 구겨진 박스의 뒷면을 쓸어 펴고 귀에 머문 숨을 길게 내보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말로 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은 진실이 있습니다. 차량 소음 사이로 새가 두어 번 울어요. 까치인지 참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저에게 닿습니다. 작은 위로처럼 느껴져요. 살아있는 것들의 소리는 모두 위로가 됩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리어카 밑바닥에 숨겨두고 다닙니다. 거기엔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윤정, 김재호, 지나간 4월, 젖은 횡단보도, 다짐 같은 것들. 매일 그 노트의 첫 장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만 인사를 건넵니다. 김현수 왔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골목은 모든 것이 조금씩 둔해요. 색도 소리도 냄새도 반걸음쯤 뒤로 물러나 있죠. 세상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며 종이의 결을 어루만져요. 골판지도 나름의 성격이 있습니다. 박스는 사람 얼굴처럼 저마다 주름이 달라요. 물이 스며든 박스는 쉽게 찢어지고 햇볕에 말린 박스는 까끌까끌합니다. 오래된 박스는 색이 바래 있고 새 박스는 모서리가 날카로워요. 각각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당한 힘으로 모서리를 세우고 묶는 법을 몸이 먼저 알아요. 처음 리어카를 끌던 날엔 손바닥이 다 터졌고 밤마다 손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잡히기를 반복했어요. 이제는 굳은 살이 두꺼운 갑옷처럼 손을 덮고 있습니다. 그 갑옷은 죄책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는 제 마지막 장비 같아요. 골목을 지나는 청년들이 먼지처럼 웃음을 흘리며 지나가요.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겠죠. 이른 아침부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눈을 내리깔고 박스에만 시선을 붙입니다. 말을 섞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면 괜히 미안해지거든요. 이상훈의 곡물상은 아침 9시가 되면 셔터가 반쯤 올라갑니다. 그 시간까지 저는 리어카를 2번 정도 채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벼운 것들로, 두 번째는 조금 더 무거운 것들로 채웁니다. 무게 배분을 잘못하면 리어카가 기울어져서 모든 게 쏟아지거든요. 무게가 손목을 내려앉히면 저는 호흡을 세죠. 하나에서 10까지 느리게 세고 다시 하나로 돌아와요. 그 사이 생각은 저절로 12살 재호의 걸음으로 미끄러집니다. 동원 치료실의 흰 냄새, 소독약 냄새, 금속 냄새, 봄볕에 반짝이던 새 신발, 제 손을 부리치던 뺨의 뜨거움. 그때 재호는 정말 작았어요. 깁스한 다리를 질질 끌며 걸었는데도 저보다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제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등이 저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기억 위에 새 종이를 포개듯 오늘의 박스를 얹어요.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기억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갑니다. 세 번째 골목을 돌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재호가 다녔던 학교예요.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보다 한참 이른 때라 운동장은 비어 있습니다. 철봉과 그네, 미끄럼틀이 쓸쓸히 서 있어요. 저는 절망 너머를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철망 아래로 굴러온 전단지나 과자 봉지를 주워 모으죠. 아이들이 흘리고 간 것들입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는 대단히 작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소리가 귀에 깊이 박힙니다. 마치 제호의 어린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바람이 새서 리어카 위에 올린 박스가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요. 저는 묶음을 다시 조이고 손등으로 땀을 훔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땀은 짜고 공기는 묵직해요. 횡단보도 앞에서 저는 다시 멈춰요. 이곳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신호가 바뀌는 동안 무릎이 덜덜 떨려요. 분홍색 우산이 눕던 자리에서 저는 늘 발끝으로 흰 선을 더듬어 봅니다. 그 선 위에 오늘의 다짐을 얻는 습관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버려진 것을 외면하지 않겠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시 리어카를 밀어요. 이 다짐이 제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물상 문이 열리자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여요. 말은 없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인사입니다. 저는 말없이 저울 앞에 리어카를 세워요. 저울 위에 박스를 올리면 숫자가 오르내리며 자리를 찾습니다. 그동안 제 숨도 차츰 잦아들죠. 이상훈은 영수증을 찢어 건네지 않아요. 대신 거친 손을 허리에 얹고 창밖 구름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말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상훈도 저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리어카 밑바닥에 숨겨둔 노트를 살짝 확인해요. 노트 첫 장에는 짧은 문장들이 빼곡합니다. 재호야 미안하다. 오늘도 왔다. 내가 보는 골목에 내가 있다. 매일 써내려가는 일기 같은 것들이에요. 저는 그 문장들을 손끝으로 쓰다듬고 다시 덮어요. 누군가 이 노트를 찾아 읽게 되면 언젠가의 오해가 조금은 풀릴까요? 그 생각이 제 발걸음을 하루 더 앞으로 밀어줍니다. 점심 무렵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나쁜 기억의 문을 쉽게 열어젖혀요.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리어카를 몸쪽으로 끌어당겨요. 비에 젖은 박스는 금세 무너집니다. 저는 엎어진 묶음을 다시 세우며 마음속에서 오래 접어둔 장면을 펼쳐요. 그날 저는 술 기운을 과신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거래처 사장이 계속 술을 권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빨간 신호가 노란 불빛처럼 보였고 와이퍼는 게으르게 앞유리를 쓸었죠.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분홍색 우산은 너무 작았고 세상은 너무 빨랐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더니 무언가와 부딪혔어요.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어질 때 저는 뒤늦게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윤정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자꾸만 멀어졌어요.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재호는 제 옆을 비껴 걸었어요. 깁스한 다리를 끌며 절뚝거렸지만 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눈물을 참는 법을 너무 빨리 배웠고 저는 용서를 구하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했지요.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정말로 미안했지만 그 마음을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가 잦아들 때쯤 골목 모퉁이에 낯익은 걸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약간 절뚝이는 보폭, 망설임이
몸의 리듬이 된 듯한 느린 움직임. 저는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 걸음걸이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김재호 42, 제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 다친 다리의 흉터를 간직한 채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냉정하고 단정한 성격이 되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리어카 손잡이를 더 꼭 쥐었습니다. 피부에 박힌 물기와 쇠의 냄새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차가운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재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시선은 저를 통과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오래전 제가 가지고 있던 눈빛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슬픔을 닮아가는구나. 저는 리어카 및 노트를 떠올렸어요. 오늘은 그냥 덮어두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재호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더듬어 노트를 꺼내고 가장 앞장을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종이는 비에 젖으면 쉽게 찢어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재호가 서 있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 한 걸음이 수십 년 같았습니다. 재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고 제 심장은 가슴을 치듯 박동했어요. 저는 말 대신 종이를 벽돌 틈 사이에 끼웠습니다. 재호에게 직접 다가가 건네는 용기는 없었어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그 길을 지나는 누군가의 손에라도 잡히길 바랐습니다. 종이 속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재호야, 김현수는 여기서 버려진 것들을 주워 모은다. 내가 버리고 간 날도 김현수는 주워서 가슴에 넣었다. 내가 미워해도 된다. 미워해도 좋다. 다만 내 다리가 아프지 않길 바란다. 바람이 불었고 종이는 벽돌 틈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재호는 눈을 내리깔고 그 흔들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쫓아가지 않았어요. 쫓아갈 용기도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어카의 쇠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작게 울었고 골목은 다시 자기 일을 시작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마지막 골목을 돌며 젖은 박스를 말렸어요. 비에 젖은 것들은 햇볕에 말려야 다시 쓸 수 있거든요. 손등으로 하늘을 가만히 가리키며 오늘 하루를 접었습니다. 노트의 다음 장은 빈칸으로 남았고 제 가슴엔 오래된 통증이 잔불처럼 남았어요. 불은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불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고 저를 괴롭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불을 안고 집으로 걸었어요. 문턱을 넘기 전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벽돌 틈으로 손을 넣는 모습이 보였는지 아니면 바람이 종이를 데려간 것인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채로 밤이 시작됐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노트의 빈칸을 마음속에서 먼저 채워보기로 했어요. 밤이 되면 집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벼워집니다. 창문 틈새로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벽의 그림자를 흔들죠. 저는 낡은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어요.
전기세를 아끼는 것도 있지만 어둠이 더 편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건 디어카 밑에 숨겨둔 노트뿐이에요. 오늘 벽돌 틈에 꽂아둔 종이가 떠오르고 마음이 쓸쓸히 흔들려요. 재호의 눈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귓가를 울립니다. 미움도 원망도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 묘하게 닮은 그늘이 보였어요.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슬픔을 감추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김연수는 무릎 위에 노트를 펼쳐요. 한 장 한 장마다 비슷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 문장들이 겹쳐지며 종이에 잉크가 번져 서로 뒤엉켜요. 이제는 어떤 말이 먼저였는지 구분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 내려놓아요. 손끝이 떨려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해요. 심장은 여전히 사고가 나던 그 밤처럼 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세월은 약이 아니라 더 단단한 무게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죄는 희미해지는 대신 뼈 속 깊이 스며들어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제 안에 새겨져 있어요. 창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늦은 시간에 들리는 발자국은 쉽게 기억을 자극합니다. 저는 혹시 재호가 다시 온 건 아닐까 싶어 문턱까지 나가요. 하지만 골목은 비어있고 발자국만 젖은 땅에 남아있어요. 그 발자국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만으로도 마음은 오래 불타올라요. 사람은 흔적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어요. 눈을 감으면 골목의 발자국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노트 한 장에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재호야, 내 발자국이 이 골목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골목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어요. 새벽의 공기가 살짝 젖은 흙 냄새를 품고 있었죠. 저는 그 냄새가 오래전 봄날을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재호가 8살 되던 해봄, 윤정이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을 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푸른 언덕에 돗자리를 펴고 셋이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눠 먹던 순간이에요. 재호는 콧잔등에 흙을 묻히고 웃었고 윤정은 그 웃음을 닦아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날의 햇살이 아직도 눈 안에 선명히 박혀 있어요. 저는 지금 손에 들린 젖은 박스를 보며 그 웃음을 떠올려요. 시간은 그날의 빛을 앗아갔지만 마음은 끝내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추억을 보물처럼 간직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추억은 날마다 새로 무너뜨려야 하는 벽돌 같았어요. 벽돌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또 무너뜨리며 하루를 버티는 거였죠.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 이상훈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저는 대답 대신 어제 비에 젖은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물기가 뚝뚝 흘렀고 저울은 힘겹게 무게를 잡아냈어요. 이상훈은 영수증을 꺼내다 말고 제 손을 흘끗 봤어요. 피부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죠. 리어카를 끌다가 다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상훈은 말없이 반창고를 내밀었고 저는 조용히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보다 그 작은 배려가 더 크게 마음에 남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오래 멈췄어요. 어제 본 재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쩌면 영영 잡을 수 없는 그림자일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다짐했습니다. 버려진 것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 속에는 제호마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움 속에서도 결국 지켜야 할 건 사랑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죠. 신호등이 바뀌자 저는 느리게 리어카를 밀며 길을 건넜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봄날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사람처럼요. 며칠째 저는 같은 자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벽돌 틈에 꽂아둔 종이가 아직 남아있을까 궁금했지만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할 때가 있죠. 확인하면 실망할까봐 두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람이 저를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낡은 가방을 맨 청년이었는데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모르는 채 했지만 리어카 손잡이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왠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김현수 씨 맞느냐고.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걸까요? 제호의 친구였다고 청년은 덧붙였어요. 예전 제호가 힘들 때 자기 얘기를 조금 들려줬다고 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자기 얘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심장이 덜컥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청년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바로 며칠 전 제가 벽돌 틈에 꽂아둔 그 종이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말했어요. 제호가 직접 건네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읽었다고. 그리고 말없이 인사를 하고 골목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오래도록 제 눈에 남았어요. 제호를 닮은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져요. 저는 의자에 앉아 종이를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제호야, 김현수는 여기서 버려진 것들을 주워 모은다. 글자가 물에 번져 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저는 문득 제호가 어떤 마음으로 청년에게 이 종이를 건넸을지 떠올렸어요. 미움은 그대로였지만 어쩌면 저를 이해하려는 작은 틈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죄와 희망이 뒤섞여 쓰라리게 조여왔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대물림한다는 말을 떠올렸어요. 제 죄가 제호에게 상처로 남았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제호에게 남길 건 죄가 아니라 조금의 위로여야 한다고. 비록 늦었어도 그 마음을 전하는 일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리어카가 갑자기 기울어졌어요. 쇠바퀴가 골목의 홈에 기어 박스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급히 붙잡았지만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무릎이 꺾이며 땅에 쓰러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박선옥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에 가자는 말을 거절하고 다시 일어나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박선옥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박스를 다시 주워 담았어요. 허리는 여전히 화살처럼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려진 것을 주워 담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죄를 묻는 의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오랫동안 숨만 몰아쉬었어요.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펜을 가져다 댔어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끝내 몇 줄을 남겼습니다. 재호야, 너는 미워해도 된다. 하지만 미움 속에서도 살아라. 너는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 나는 이제 다 갚지 못하고 떠난다. 저는 노트를 리어카 밑이 아니라 작은 상자에 곱게 넣었어요. 그리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익숙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상우는 묘하게 눈치를 챘는지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선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웃음 비슷한 걸 남겼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다시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신호가 바뀌는 사이 저는 노트를 벽돌 틈에 조심스레 끼웠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긴 채 조용히 뒤돌아서 걸었어요. 며칠 뒤 골목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리어카는 곡물상 구석에 잠든 듯 서 있었고 박스 위엔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박선옥은 횡단보도 옆 벽돌 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노트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그걸 조심스럽게 곡물상에 가져다 두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걸어온 김재호였어요. 42이 된 제 아들이었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자를 열어 노트를 한 장씩 읽었어요.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노트를 닫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고 골목엔 공허한 바람만 불었어요. 그러나 남겨진 글씨가 재호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늦었지만 분명히 닿은 마음이었어요. 김연수는 없고 노트만 남았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걸음을 돌렸고 골목은 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버려진 종이 하나가 바람에 굴러가다 멈추는 소리만이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어요. 리어카는 여전히 고물상 구석에 서 있고 골목에는 새로운 발자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연수가 걸었던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버려진 것들을 주워 모으고 있을 겁니다. 죄를 짊어진 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도 김연수와 같은 노트가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기다린다. 세 단어로 정리되는 하루하루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김연수가 이 골목에 남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